전현이 우리 집 돈을 싹 긁어서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어. 화요일 오전 아파트 앞 편의점. 시어머니 정순과 딸 도희가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이 열리고 검은 가방을 맨 며느리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느리가 탄 버스를 뒤쫓았어요. 엄마 생각이 틀린 거면 어떡해요? 틀렸으면 좋겠다. 버스가 멈춘 곳은 정순이 예상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순은 자기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년을 잘못 봤어.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한 문장만 먼저 들어두세요. 이야기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하정순 67세. 혼자 사는 11평짜리 아파트에서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면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갑니다.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놓고 혼자 숟가락을 드는데 맞은편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요. 남편이 쓰던 자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의자를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면 진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요. TV를 틀어놓지만 화면을 보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필요한 거였어요. 뉴스 앵커 목소리든 드라마 대사든 뭐라도 흘러나오면 방 안이 덜 조용하니까요. 딸 도희는 타 지역에 시집을 갔고 이 도시에 남은 가족은 아들 도연 하나뿐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이 밥은 먹었는지, 하은이는 잘 있는지 묻고, 도연이 짧게 받아주면 정수는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식탁 위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들 걱정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추석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에 송편을 좀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이 수화기를 타고 들어오는 순간 정순의 눈이 한번 가늘어졌어요. 등을 기대고 있던 소파에서 상체가 앞으로 살짝 일어났고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목소리가 바로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 살림으로 친정 챙기는 거냐? 시집 온 사람이 매번 친정하면 끝이 없어. 윤서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정수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따로 모아둔 게 어딨냐, 다 한 살림이지. 그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정수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입꼬리가 내려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친정이라는 두 글자가 정순의 귀에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벽이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을 챙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게 정순이 평생 믿어온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서 친정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를 좀 보태고 싶다는 이야기를 도연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는 건 어머니 반응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짐작은 정확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그쪽 병원비를 왜 우리가 내? 사돈댁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냐? 시집 온 사람이 친정 병원비까지 대면 이 집 살림은 누가 하냐? 도연이 많은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정수는 잘났습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 전화를 끄는 도연이 식탁에 앉아있는 윤서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윤서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숙이는 찰나의 표정이 한번 굳었다가 풀렸는데 입술을 깨무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는 것도 아닌 얼굴에서 무언가가 한순간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것 같은 변화였어요.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순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집에 올 때마다 현관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반찬통 개수를 세고 고기가 있는지 확인했죠. 이 냉장고 상태가 이 집 살림의 성적표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며느리가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비어 있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사이 정순의 시선이 안쪽을 훑었습니다. 반찬통이 서너 개밖에 없었어요. 고기 반찬이 보이지 않았고 국은 된장국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은이 요구르트가 꽂혀있던 문 쪽 칸도 비어 있었어요. 정순의 시선이 빈 칸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반찬이 왜 이래? 우리 아들 뭐 먹고 다니는 거야?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추궁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서가 요즘 좀 간소하게 먹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정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간소하게? 남편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간소하다고? 윤서가 입을 다물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지도 않은 채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고 멈춰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직접 가져온 반찬통을 냉장고에 한 칸씩 밀어 넣으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내가 안 갖다 주면 우리 아들 굶겠다고요. 냉장고 문을 닫는 손에 힘이 실렸고 문이 평소보다 세게 닫혔어요. 반찬을 넣고 거실로 나왔을 때 윤서가 하은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이를 무릎에 올린 채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책장 위를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이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윤서가 웃으며 하나씩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팔이 부드러웠고 목소리에 짜증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거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좋은 엄마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순에게 좋은 엄마와 좋은 며느리는 같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도연이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에 기름 냄새가 밴 채로 현관에 들어서자 하은이가 아빠하며 뛰어와 매달렸어요. 도연이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는데 웃는 얼굴에도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밥상을 차려놓았어요. 반찬이 많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입에 넣었어요.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냐고 윤서가 물으면 괜찮다는 한마디가 돌아왔어요. 그 뒤로 식탁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하은이가 의자에서 발을 흔드는 소리만 한참 이어졌어요. 이 부부 사이에 말이 많지 않다는 게 식탁 위 공기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간 정순이 저녁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마누라 살림 좀 제대로 하라고 해.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도연이 요즘 좀 아끼는 거라고 했지만 정순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딴 데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말이 빈 방 안에서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직 의심이라고 부르기엔 이릅니다. 근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머릿속에 며느리를 향한 안테나가 세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2달쯤 지난 늦가을이었어요.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정순이 반찬통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아들 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신발도 가지런히 놓기 전에 부엌 쪽으로 발이 먼저 향했는데 냉장고 문을 여는 건 이미 손에 밴 동작이라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안쪽을 훑었어요. 지난번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찬통은 여전히 서너 개뿐이었고
고기 칸은 텅 비어서 냉기만 올라왔어요. 정순이 가져온 반찬통을 한 칸씩 밀어 넣으며 입안에서 뭔가를 삼켰습니다. 오늘은 참기로 한 거였어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오자 하은이가 할머니하며 양팔을 벌리고 뛰어왔고 정순이 아이를 안아 올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소파 위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어요. 쿠션이 흔들리고 아이의 맨발이 방석 사이를 밟을 때마다 천이 쭈글거리며 옆으로 밀렸습니다. 아이 발이 쿠션 한쪽을 세게 누른 순간 틈새에서 뭔가가 밀려 나왔는데 핸드폰이었어요. 윤석엇이었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본 게 아니었어요. 하은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켜져 있던 화면이 시야에 먼저 들어온 겁니다. 통장 앱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 위쪽에 적금 해지 280만 원 입금이라는 줄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이체 내역이 대여섯 줄 이어진 끝에 잔액이 찍혀 있었는데 바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정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이거 뭐야 하며 핸드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이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화면 위 숫자에 박혀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수도꼭지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그 사이로 섞여 들렸는데 윤서는 설거지를 하면서 소파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뒤집어 쿠션 사이에 도로 밀어 넣었지만 숫자는 이미 머릿속에 찍혀 버린 뒤였습니다. 280만 원. 적금을 깼다는 건 급한 돈이 필요했다는 뜻이었고 잔액이 바닥이라는 건 들어온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었어요. 지난번에 열었던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반찬이 줄고 고기가 사라지고 하은이 요구르트 자리까지 비어있던 그 냉장고, 살림을 줄이면서 동시에 적금까지 깨고 있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정순의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한 번 세게 울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난 정순이 부엌으로 걸어가 싱크대 앞에 선 윤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행주를 집어드는 척하면서 윤서 쪽을 봤어요. 윤서가 고개를 돌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고 정수는 젖은 그릇을 받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빠듯한 거 아니냐? 윤서가 행주를 쥔 채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정수는 그릇을 한 장 더 받아들면서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월급으로 모자라니? 윤서의 손이 반초 멈췄어요. 아주 짧은 멈춤이었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윤서가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 그릇을 헹구며 웃었는데 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릇을 닦는 척하면서 옆에 선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전보다 짙어져 있었고 광대 아래 볼이 조금 빠진 것 같았어요.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간 정순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집에 큰돈 나갈 때 있냐? 도연이 의아한 목소리로 아니요, 특별히 없는데요. 왜요? 하고 받았습니다. 정수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은 뒤 정순의 손이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통장에서 280만 원이 빠져나간 걸 같은 집에 사는 남편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정순이 아들 집에 들렀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베란다 쪽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였어요.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실까지 겨우 닿을 만큼 작은 소리였는데 정순의 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무언가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정순이 슬리퍼를 끌며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고 윤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한번 커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말과 동시에 핸드폰을 귀에서 떼며 화면을 누르는 손가락이 빨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이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고 윤서는 친정 엄마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지, 왜 정순이 다가가자 바로 끊었는지,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윤서가 웃으며 들어오세요. 어머님하고 거실로 안내했지만 정순의 귀에는 유리문 틈으로 새어나왔던 그 낮은 목소리만 걸려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순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방 안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사이로 며칠간 쌓인 것들이 하나씩 떠올라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는 말 한마디 없다. 뭔가 있다. 그 네 글자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뒤로 며칠이 흘렀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올라왔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정수는 전화 한 통 없이 아들 집을 찾았어요. 반찬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고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뭘 하고 있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귀를 문 쪽에 바짝 대봤지만 슬리퍼 끄는 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을 시간이었고 윤서만 집에 있어야 하는데 안쪽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수는 초인종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채 복도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파트 정문 쪽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너네 집 왔는데 윤서가 없다. 도연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 있었어요. 집에 있을 텐데요. 하은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있다고 했는데 정순이 없어 초인종 눌러도 안 나와 하자. 도연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마트라도 잠깐 간 거 아닐까요? 하고 받았습니다. 정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은 뒤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했는데 아들도 아내가 낮에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어요. 정문으로 드나드는 주민들이 지나갔고 택배차가 한 번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30분이 넘었어요. 정수는 가방끈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정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벤치 위로 비스듬히 내리쬐었고 옆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쪼르르 지나갔지만 정순의 눈에는 정문 밖 횡단보도와 그 너머 인도만 들어오고 있었어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뻣뻣해졌지만 자리를 뜰 생각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키고 있는 거였습니다. 1시간 20분쯤 됐을 때 아파트 정문으로 한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검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고 보폭이 넓었습니다. 윤서였어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얼굴에 땀기가 배어 있는 게 보였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참을 뛰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한 윤서의 걸음이 한 박자 늦춰졌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다가 바로 웃음으로 덮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마트 다녀왔어요. 정순의 시선이 윤서의 얼굴에서 내려와 두 손에 멈췄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장바구니도 봉투도 없었습니다. 마트를 다녀왔다는 사람의 두 손이 텅 비어 허공에 놓여 있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벤치에서 일어나 윤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하지만 그 빈손은 이미 눈에 찍혀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윤서가 검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순이 거실 쪽에서 슬리퍼를 신는 척하면서 식탁 쪽을 봤는데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갈색 서류 봉투 모서리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정순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 걸 윤서가 알아챘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여 지퍼를 확 잡아당겼어요. 봉투가 가방 안으로 사라졌는데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당기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지퍼를 닫고 난 뒤에도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감추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수는 봤어요. 그리고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뒤였어요. 정순이 시내병원에 혈압약을 타러 갔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인도를 걷고 있었고 식당마다 안에 남은 손님이 두어 명씩 보였어요. 큰 길에서 골목 하나를 지나치는데 안쪽에 식당이 하나 보였습니다. 간판은 평범했고 유리문이 넓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였어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던 정순의 발이 멈췄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접시를 양손에 들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리를 질끈 묶고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 테이블도 좀 닦아줘요.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네 하고 답하며 빈 그릇을 내려놓고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닦는 순간 옆모습이 보였어요. 윤서였습니다. 정순의 두 발이 골목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른손에 들린 약 봉투가 바스락거렸는데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눈이 유리문 너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의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끼고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정순의 머릿속에서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심이 그 위를 덮쳤습니다. 적금을 깨고 살림을 줄이고 아들 몰래 낮에 집을 비우더니 식당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모르게 시어머니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윤서가 테이블을 닦다가 고개를 돌리려는 기미가 보이자 정수는 반사적으로 발을 옮겼어요. 유리문 앞에서 한 발 물러나고 두 발 물러나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돌아선 뒤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멈춰 섰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한 대 왔다가 갔어요. 정수는 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대가 왔다가 갔는데 역시 타지 않았어요. 정류장 표지판 옆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갔지만 정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닦던 그 뒷모습만 재생되고 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식당 골목을 다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 그쪽이었는데 한 정거장을 일찍 내려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그 길은 오르막이 하나 더 있어서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던 며느리의 등이 자꾸 떠올랐고 그 등을 볼 때마다 정수는 자기가 뭘 본 건지 정말로 그게 윤서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분명히 윤서였어요. 그런데도 정수는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말하면 될 일이었는데 수화기를 들 때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 같았고 깨지고 나면 주워 담아야 할 것들이 전부 자기 몫이 될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윤서에게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정순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어요. 정수는 한 박자 늦게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고 한쪽에서 하은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정수는 먹었다고 짧게 답했어요. 김치찌개 해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다음에 가지고 갈게요. 어머님 혈압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정수는 먹고 있다고 말하면서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여자가 나한테 혈압약 챙기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적금을 깨고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는 거잖아. 그 두 개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는 게 정순의 머릿속에서 맞물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건강한 게 제일이에요. 아프시면 안 돼요. 윤서가 전화를 끊기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인사였어요. 누구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프시면 안 된다는 말이 귀에 남아서 빙빙 돌았고 그 말이 진심인지 가식인지를 판단하려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한심하다는 생각은 잠깐이었고 그 위를 다시 의심이 덮었어요. 저렇게 다정하게 구는 게 오히려 수상하다고, 뭔가 감추고 있으니까 더 잘하는 거라고. 정수는 TV를 껐고 어두워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화요일 아침,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날이 좋으니 공원 한 바퀴 돌자는 얘기였고, 정수는 며칠째 집에서 TV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운동화 끈을 묶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옥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동네 이야기를 했고 옥자는 아들 내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어요. 커피가 반쯤 식었을 때 옥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정순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아, 맞다. 정순아, 내가 지난주에 좀 이상한 걸 봤어. 정순은 커피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옥자는 지난주 역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창가 쪽에 정순의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옆에 나이 든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얼굴이 며느리와 닮아서 친정어머니 같았다고 했어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뚜껑 위에 올려놓은 엄지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옥자의 입을 보고 있었어요. 옥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얇은 봉투가 아니었고 두께가 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가 결국 친정어머니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 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건넨 거야. 옥자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본 장면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실처럼 말했고 해석이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았어요. 정수는 옥자가 정확히 무엇을 본 건지, 봉투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 정말 며느리 쪽에서 어머니 쪽으로 간 건지 되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정순이 며칠째 혼자 삼키고 있던 의심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고 의심은 그 무게를 받자마자 확신으로 굳었어요. 정수는 벤치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공원의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고 옥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순의 귀에는 두께가 꽤 있었다는 말만 남아서 맴돌았어요. 갈색 봉투. 두툼한 갈색 봉투. 그날 아들 집에서 윤서가 급히 가방 지퍼를 닫았을 때 스쳐 보였던 것도 갈색이었습니다. 옥자가 정순의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정순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놓았고 커피를 내려놓으며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떠올라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자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수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입을 다물었어요. 옥자는 더 말하려다가 정순의 표정을 보고 커피만 마셨고 두 사람 사이에 바람 소리만 지나갔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열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봉투가 오가는 장면. 그 위로 냉장고에 빈 선반이 겹쳤고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른 등이 겹쳤어요. 정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의 줄 위에 꿰어져 있었고 그 줄의 끝은 친정 어머니 앞으로 건너간 갈색 봉투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아파트까지 20분 남짓한 거리였는데 30분 넘게 걸었어요. 걸음이 느려진 게 아니라 한번 멈춰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발을 떼지 못했고 뒤에서 누군가 어머니 파란불이에요 하고 말해줘서야 겨우 건넜어요.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고 핸드폰을 꺼내 아들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이번에도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연락처를 내려서 딸 도희의 이름을 찾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도희가 받았습니다. 정수는 딸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나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희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말하라고 했어요. 내 올케가 돈을 친정에 퍼주고 있는 것 같다. 그 한마디를 꺼내고 나자 정순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정순 자신도 알 수 없었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혼자 삼킬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도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정수는 이미 소파에서 1시간째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지 않았고 창 너머로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정순의 무릎 위에 긴 줄을 하나 그어놓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의 불빛만이 얼굴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고 정수는 딸의 이름을 부른 뒤 몇 초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천천히 말하라고 했을 때 정수는 천천히 말하지 않았어요. 한꺼번에 쏟았습니다. 적금이 해지되었다는 것. 280만 원이 빠져나갔고 통장 잔액이 바닥이었다는 것. 냉장고에 반찬통이 2~3개밖에 없었고 고기 칸이 비어 있었다는 것. 평일 낮에 아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돌아온 며느리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는 것. 며칠 뒤 시내 골목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는 며느리를 직접 봤다는 것. 가방 안에 갈색 봉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옥자가 카페에서 며느리와 친정어머니 사이에 두툼한 봉투가 오가는 걸 봤다는 것. 정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았고 꺼내놓을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말을 끝내고 나서야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고 전화기 너머로 도희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이 정순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설마 올케가 그런 사람이겠어요? 도희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놀라거나 화를 내는 톤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 아닌가 하는 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희에게 올케 윤서는 명절에 만나면 현관에서 먼저 신발을 정리해주고 하은이를 안고 나와서 고모 왔다며 아이 손을 흔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부칠 때 문자로 택배 번호를 보내고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희는 그 며느리가 적금을 깨서 친정에 돈을 빼돌린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가볍게 받아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깼는데 도현이가 몰라.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 친정 어머니랑 돈 봉투 주고받는 걸 옥자가 봤고
두툼한 봉투였다더라.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까 쏟아놓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이 실려 있었고, 특히 내가 직접 봤어라는 말에서 음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끊어 말했어요. 도희는 그 또박또박한 음절을 듣고 있었고, 전화기를 잡은 손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도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가볍던 톤이 한층 내려앉았고,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도희는 그 침묵 속에서 올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에 웃으며 인사하던 얼굴, 하은이를 안고 고모 왔다고 말하던 얼굴. 그 얼굴과 어머니가 말하는 장면들이 겹쳐지지 않았지만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 올케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정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흔들리지 않았고 정순의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눈으로 봤다. 그 말 뒤에 도희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고 정순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전화기의 잡음만 흘렀고 도희가 먼저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도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도희는 그쪽을 보지 않은 채 핸드폰을 들어 도현의 이름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4번 울려서야 동생이 받았고 목소리에 퇴근 후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현아, 올케 요즘 돈 쓰는데 좀 달라진 거 없어? 누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현의 반응은 짧았고 의아해하는 것 이상의 감정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도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동생네 집안이 당장 뒤집힐 수도 있었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올케를 몰아세우는 꼴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냥 엄마가 좀 걱정하시길래. 도희는 그렇게만 말하고 끊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올케와 돈과 달라진 거라는 단어가 남았고 그 단어들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어요. 누나가 뿌린 것인지 어머니가 뿌린 것인지 도연은 알 수 없었지만 한번 귀에 들어온 말은 의심이 아니더라도 의식의 어딘가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식탁에 앉았어요. 윤서가 밥상을 차려놓았고 반찬은 3가지였습니다. 김치, 콩나물, 계란말이. 예전에는 4-5가지는 됐는데 언제부터 줄었는지 도연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줄어든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맞았습니다. 하은이가 계란말이를 집어 먹으며 무언가를 제잘거렸고 윤서가 아이 입가를 닦아주며 웃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밥을 떠먹으며 아내를 봤어요. 윤서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래로 뒤집혀 있었어요. 도연은 젓가락을 든 채 그 뒤집힌 핸드폰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윤서는 원래 핸드폰을 화면이 위로 오게 놓는 사람이었고 밥 먹다가 카톡이 오면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뒤집어 놓기 시작했는지 도연은 몰랐어요. 몰랐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았고 윤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은이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누나의 전화가 다시 귀에 맴돌았어요. 올케 요즘 돈 쓰는데 좀 달라진 거 없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고개를 젓는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하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식탁에는 2사람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밥그릇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윤서를 봤어요. 요즘 적금 그대로 있지? 윤서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반초.
아주 짧은 멈춤이었어요. 콩나물을 집으려던 젓가락 끝이 허공에서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였고 윤서는 콩나물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반초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생기지 않는 틈이었습니다. 적금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고 바로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초가 필요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냥.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은 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윤서가 잠들어 있었고 이불 위로 나온 한쪽 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내의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그림자였어요. 볼이 예전보다 얇아져 있었고 입술이 잠든 사이에도 힘을 주고 있는 것처럼 다물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이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의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어요. 윤서는 살림을 맡기면 알아서 했고 부족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힘들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아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돌아보면 아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잘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는데 도연은 그걸 같은 것으로 묶어두고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윤서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핸드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어요. 부부 공동으로 쓰는 계좌는 아니었지만 윤서 명의 적금은 도연도 연동해둔 상태였습니다. 결혼 초에 윤서가 먼저 연동해줬고 투명하게 하자며 웃었던 기억이 났어요. 도연은 그 뒤로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적금 항목을 눌렀고 로딩이 2~3초 걸렸어요. 그 2~3초가 도연에게는 길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을 때 적금 상태란에 해지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였고 해지 금액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잔액은 0이었어요. 도연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지도 앱을 닫지도 않았어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핸드폰 화면의 푸른 빛만이 도연의 얼굴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80만 원. 아내는 1시간 전에 적금이 그대로 있냐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한 글자가 도연의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되었고 재생될 때마다 윤서의 젓가락이 멈추는 반초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앱을 닫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거짓말의 내용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연을 짓눌렀고 왜 숨겼는지를 물어야 할지 아니면 아는 척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도연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고 윤서 옆에 눕는 순간 아내의 숨소리가 여전히 깊고 고르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자기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돌아오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아이가 재워져 있었고 집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금이 해지되어 있었고 아내는 그걸 숨겼어요. 왜 숨겼는지를 모르는 게 도연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말해주면 될 일이잖아.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천장을 보고 있는 도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의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정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희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녁 8시 도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어요. 도연이한테 물어봤냐?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며칠 사이에 조급함이 더해져 있었고 기다린 사람 특유의 날이 서 있었어요. 넌지시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도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에게 직접적으로 적금 해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고 돌려서 물었을 뿐이니 동생이 모르는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대답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도 속고 있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단정적이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결론이었고 더 확인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도희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현관에 서 있었고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수록 굳어지고 있었고 이 굳어짐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도희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어떡할 거예요? 도희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지 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며느리가 다음에 나갈 때 뒤를 밟겠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미 결심이 끝난 뒤에 전화를 건 것이었고 도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희는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67살 어머니가 혼자서 며느리를 미행한다는 말이 현실적이지 않았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어머니를 혼자 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려갈게요. 같이 가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딸이 함께하겠다는 말이 고마웠는지 아니면 그만큼 일이 커진다는 것이 실감났는지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둘이 가자. 정순이 말했고 전화가 끊겼어요. 도희는 현관에 서서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자기 얼굴이 검은 유리 위에 비쳤고 도희는 그 얼굴을 보며 신발을 벗었어요. 올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설에 하은이를 안고 현관에서 웃던 얼굴. 고모 왔다고 아이 손을 흔들어 주던 얼굴. 그 얼굴이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장면과 겹쳐졌고 도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내일 회사에 반차를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도희는 거실로 들어갔고 남편이 뭐냐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을 도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끊고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던 그 시간 며느리 윤서의 밤은 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밤은 어디에서도 겹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의 밤을 알지 못했어요. 밤 9시 작은 방. 윤서가 하은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 누워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었고 한 손에 동화책을 들고 있었어요. 책은 아이가 좋아하는 토끼 이야기였고 윤서는 이 책을 거의 외우고 있었지만 그래도 펼쳐들고 읽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토끼가 달림에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아이의 숨소리를 따라가는 속도였고 하은이의 숨이 고르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책을 덮었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주고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손끝이 아이의 이마에 닿았을 때 윤서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고 그 멈춤 속에는 하루 종일 참아온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볼이 둥글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서는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오래 보고 있었어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재우고 나면 또 숫자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숫자는 어제도 답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나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윤서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데 허리가 욱신거렸고 식당에서 8시간 서 있던 다리가 종아리부터 저려왔어요. 방문을 열고 나와 뒤에서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히고 복도에 혼자 서게 되었을 때 참고 있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길고 느린 한숨이었고 그 한숨 안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어요. 지웠습니다. 다시 입력했어요.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는 윤서만 알고 있었고 화면 위에서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마지막에 남는 수가 모자랐고 모자란 자릿수를 채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윤서는 계산기를 닫지 않은 채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고 양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순간에는 차라리 나았어요. 빈 부엌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고 윤서는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몇 번을 째깍거렸는지 세지 않았고 셀 마음도 없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윤서는 손을 내리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기를 닫고 통장 앱을 열었어요. 로딩이 끝나고 잔액이 떴습니다. 윤서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화면의 푸른 빛이 윤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 윤서의 표정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이미 여러 번 본 숫자였고 볼 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엎어놓았어요. 화면이 꺼지자 부엌에 어둠이 돌아왔고 윤서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하은이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웠어요. 아이가 버스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손을 흔들었고 윤서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고 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방끈을 잡은 손가락이 하였습니다. 힘을 주고 있었어요. 스스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버스가 어딘가에 멈추었고 윤서가 내렸어요.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윤서는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윤서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 발을 내딛고 다음 발을 내딛는 사이에 짧은 망설임이 끼어 있었고 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발이 무거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건물 안 어딘가 긴 복도의 벤치에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몇 명 지나다녔지만 윤서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고 윤서도 누구를 보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윤서의 눈이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장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줄에서 멈춘 것인지 어떤 숫자 앞에서 멈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턱에 힘을 주고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이 먼저 젖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한 줄이 볼을 타고 내려왔고 턱 끝에서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밑을 닦았지만 닦는 속도보다 흘러내리는 속도가 빨랐고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떨림이 어깨로 갔고 그 떨림은 등까지 번졌습니다. 앞에 누군가 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젊은 여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내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서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고 볼 위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물컵을 윤서의 손에 쥐어주고 가벼운 목례를 한 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물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컵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윤서는 그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무릎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이곳이 어딘지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다시 빈 부엌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잠들었고 도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윤서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연락처에서 엄마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친정 어머니가 받았고 윤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한 박자 쉬었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여러 문장이 들어 있었고 윤서는 그 문장들을 삼킨 뒤 하나만 꺼냈습니다.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의 목소리였고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에 침묵이 흘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윤서는 그 숨소리를 듣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목이 잠겼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부탁보다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아니었는데 윤서의 입에서는 부탁의 내용보다 미안함이 먼저 나왔고 그것이 윤서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어머니가 답했어요. 미안하긴 바보야. 짧은 말이었지만 축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의 무력함이 들어 있었고 그래도 바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뿐이었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꺼진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볼 위로 눈물 한 줄이 조용히 흘렀고 윤서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윤서가 눈을 떴어요.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도연의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나만 왜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당신은 왜 아무것도 모르냐고. 그 말이 모간까지 차올랐어요. 손가락이 도연의 이름 위에서 떨렸습니다. 누르면 될 일이었어요.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부부 사이에 말 한마디가 더 쌓이는 것뿐이었어요. 윤서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부엌 시계가 몇 번을 째깍거린 뒤에야 윤서의 숨이 겨우 고르게 돌아왔어요.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지? 그 말이 혀 위까지 올라왔다가 매번 삼켜졌고 삼킬 때마다 목 안쪽이 쓰렸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과 억울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일이었고 윤서는 지금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것이었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도연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소파 위에 윤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있었고 이불은 덮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핸드폰이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에 메모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연은 식탁 쪽으로 다가가 메모장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줄을 맞춰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방향이 달랐고 어떤 숫자는 줄이 그어져 지워져 있었고 어떤 숫자 옆에는 물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숫자들을 한참 봤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가계부인지 무언가의 견적인지 아내가 밤마다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도연은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메모장에서 눈을 떼고 소파로 갔어요. 안방에서 이불을 가져와 윤서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을 덮는 순간 윤서가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고 도연은 그 위에서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볼에 살이 빠져서 광대가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였어요. 잠든 얼굴인데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고 이마에 미간을 찌푸린 주름이 잠결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힘든 건지, 왜 말을 하지 않는 건지, 메모장의 빼곡한 숫자들은 무엇인지. 하지만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워서 묻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없었고, 묻는다고 해서 아내가 대답할 것이라는 확신은 더더욱 없었어요. 도연은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소파 쪽을 봤고 어둠 속에서 이불 아래 웅크린 윤서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일까? 아내가 정말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아니면 이 집안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채로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로 며칠이 지났고 도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화요일 아침에 내려가겠다는 문자였습니다. 정수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야 했어요. 검은 바지에 회색 점퍼를 꺼내 의자 위에 올려놓았고 모자를 하나 챙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눌러 쓴 자기 얼굴을 봤어요. 67살 여자가 며느리를 미행하려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야 했는데 들지 않았어요. 정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화요일 오전 하은이가 어린이집 버스를 타는 시간이 지나고 20여 분이 흘렀을 때 정수는 아들 집 아파트 정문에서 한 블록 떨어진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도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내려온 것이었고 역에서 택시를 잡아 곧장 이쪽으로 온 것이었어요. 도희는 캐리어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고 코트깃을 세운 채 편의점 유리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정수는 아파트 정문 쪽을 보고 있었고 도희는 정순의 옆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올케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은 구체적이었고 정황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도희의 기억 속 올케는 여전히 설날에 하은이를 안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올케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가겠다고 했을 때 도희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올케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격이었어요. 며느리와 현장에서 맞닥뜨리면 어머니는 참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고
가방을 뺏으려 할 수도 있었고,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일이 날 수 있었어요. 그걸 막으려면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도희는 그래서 온 것이었어요. 20여 분이 지났을 때 아파트 정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나왔어요. 검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았고 정문을 나서자마자 왼쪽으로 꺾어 인도를 따라 걸었어요. 처음 나가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몇 시 버스를 타야 하는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의 동선이었어요. 수십 번 반복해온 길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도희의 팔을 움켜쥐었어요. 힘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나온다. 도희가 고개를 돌렸고 윤서의 뒷모습이 인도를 따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벽 뒤로 몸을 숨겼고 윤서가 정류장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뒤따랐어요. 윤서가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정수는 버스 번호를 확인했어요. 도희가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의 노선을 검색하는 사이 정수는 이미 손을 들어 택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도희가 먼저 탔고 정순이 뒤따랐어요. 저 버스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정순을 한번 봤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67살 여자가 앞 버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기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수석 뒤에 앉아 앞유리 너머로 버스의 뒷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정순의 머릿속에서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왼쪽으로 꺾으면 시장 쪽이었고 직진하면 번화가를 지나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정수는 윤서의 친정어머니 집 방향을 떠올렸습니다. 그쪽이면 두 정거장 뒤에서 버스가 방향을 틀어야 했어요. 은행가 쪽이면 이 길 그대로 직진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수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펴지 않았어요. 도희가 옆에서 소곤거렸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생각이 틀린 거면 어떡해요? 정수는 앞유리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버스가 차선을 바꾸고 있었고 정순의 눈은 그 버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틀렸으면 좋겠다.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틀렸으면 좋겠다는 말은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정순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눈이 앞유리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고 입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도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옆얼굴을 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고 택시 안의 라디오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택시가 번화가를 지났어요. 대로변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정수는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고 친정어머니 집 방향으로 꺾어야 하는 정류장을 지나쳤을 때 눈이 살짝 좁아졌어요. 은행가도 지났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도 지났어요. 정순이 알고 있는 목적지가 하나씩 탈락했고 버스는 정순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친정도 은행도 아니었어요. 대학병원 앞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은 컸고 정문 위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희도 고개를 돌려 정순을 봤어요. 병원? 도희의 목소리에는 예상 밖이라는 톤이 묻어 있었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 사이에 윤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가방을 맨 채 병원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기사에게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고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어요. 도희가 먼저 내렸고 정순이 뒤따랐습니다. 병원 앞 인도에 서서 정수는 윤서의 등을 봤어요.
윤서는 병원 정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주저함 없는 걸음이었어요. 정문 앞에서 멈추거나 안내판을 확인하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방향, 자동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몸을 틀어 들어가는 각도, 전부 이 길을 여러 번 걸어본 사람의 것이었어요. 정수는 그 걸음을 보고 있었고 머릿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면 누군가 아픈 것이었어요. 친정 쪽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고 윤서가 그 병원비를 대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 돈으로. 적금을 깨고 냉장고를 비우고 살림을 줄이고 식당에서 앞치마까지 두르면서 그 돈이 전부 친정 병원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의 입이 굳어졌어요. 턱에 힘이 들어갔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배 아래쪽에서부터 가슴을 지나 목까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고 정수는 그것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삼킬 생각이 없었어요. 정순과 도희가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넓었고 사람이 많았어요. 접수 창구 앞에 줄이 서 있었고 대기석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구에서 왼쪽으로 떨어진 의자에 앉았고 도희가 옆에 앉았어요. 정순의 시선은 접수 창구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창구 앞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앞에 두 사람이 있었고 윤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정수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윤서가 급히 가방 지퍼를 닫았을 때 스쳐 보였던 그 봉투였어요. 옥자가 카페에서 봤다던 그 봉투였습니다. 정순의 입이 일자로 다물어졌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정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윤서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윤서의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빠지고 윤서의 차례가 왔어요. 윤서가 창구 앞으로 다가서며 갈색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누구인지, 어느 과인지 그것만 보면 됐어요. 도희가 뒤에서 엄마라고 불렀지만 정수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석 사이를 지나 접수 창구 쪽으로 향했고 윤서의 등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10걸음, 5걸음.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까지 왔습니다. 하정순 환자분 정밀 검사 예약 확인이시죠? 정순의 발이 멈췄어요. 걸음을 멈추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스스로 멈춘 것이었어요. 하정순.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보호자 이윤서님, 갑상선 정밀 초음파와 조직검사 예약되어 있고요. 수술 대비 선납금 납부도 확인됐습니다. 갑상선. 그 단어가 정순의 귀에 박혔습니다.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혀 있던 단어였어요. 추가 검사를 권유한다는 문장 옆에 적혀 있었고 정수는 그 결과지를 서랍 안에 접어넣은 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이 들면 어디 하나쯤 안 좋은 거라고 병원에 갈 돈도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지를 며느리가 봤던 것이었어요. 정순이 서랍에 처박아둔 종이를 며느리가 꺼내 읽었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검사를 예약했고 선납금을 냈습니다. 적금을 깨서 냉장고를 비워서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8시간을 서서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돈을 빌려서 정순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손이 미끄러졌고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에서 빠진 돈이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적금 해지도, 빈 냉장고도, 매일 어딘가를 향하던 외출도, 복도 벤치에서 서류를 보며 울던 것도 전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옥자가 카페에서 받다던 두툼한 봉투는 며느리가 친정에 퍼준 돈이 아니라 친정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평생 경계하고 돈이 흘러갈까 의심했던 그 친정의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빌린 돈이었어요. 그 돈이 전부 자기 검사비와 수술 선납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년이라 확신했던 사람이 자기를 살리려고 돈을 쓰고 있었어요. 의심하고 뒤를 밟고 아들에게 내 마누라를 단속하라고 몰아붙인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인지 어지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로비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가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었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의자에 앉은 노인이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고 앞에 젊은 여자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울음소리가 작은데도 로비 한쪽이 조용해졌고 지나가던 간호사 한 명이 멈칫했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정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프시면 안 돼요.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감추는 게 있으니까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며 반찬이 왜 이러냐고 소리를 높였던 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 살림으로 친정 챙기는 거냐고 잘라 말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누라 살림 좀 제대로 하라고 해. 그 말이 들렸어요. 윤서가 그때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정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은 항상 냉장고 안을, 통장 잔액을, 친정으로 흘러가는 돈을 보고 있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안은 채 서 있었어요.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자기까지 울면 안 된다는 듯이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턱이 떨리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참고 있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참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서류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정순을 보고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서류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도의 형님도 있었어요. 전부 들켰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윤서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입을 열려 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지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네가 우리 집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따질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접수 창구에서 들은 자기 이름이 아직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이 가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안 가신다고 하시니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정순의 입이 닫혔습니다. 윤서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올려다보고 있었고 도희는 한 걸음 뒤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추석 때요. 하은이 재우고 설거지하다가 서랍에서 봤어요. 갑상선 초음파 이상 소견 정밀검사 요망.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윤서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봉투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한 번 더 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돈 아깝다. 아들한테 짐 되기 싫다. 그 두 마디 앞에서 윤서가 더 꺼낼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도연 씨한테도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고. 도연 씨가 전화했는데 어머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끊으셨대요. 처음엔 돈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검진 결과지 이야기만 했어요. 어머님이 거부하신 뒤로 도연 씨는 그 건이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윤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연도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도연은 다시 걸지 않았고 윤서에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한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을 때 의사가 말한 본인 부담금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였어요. 본인 부담금만 그랬습니다. 윤서는 그 숫자를 듣고 병원 복도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거부하시면 그때는 정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리 돈을 만들어 놓아야 했어요. 선납금을 내고 검사를 예약해 놓으면 어머님은 오셔서 받기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적금을 깼어요.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하은이가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윤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말할 때 윤서의 턱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노후 자금에서 돈을 빼주었고 나중에 갚으라는 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옥자가 창 너머로 본 것은 그 장면이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추고 눈물이 흘렀던 그날 젊은 간호사가 물을 건네며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절대 안 오시려고 해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윤서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이었어요. 보호자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드물다고. 도연이 적금 그대로 있냐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한 것. 윤서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그 한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짓눌리는 것 같았다고 윤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었고 눈이 젖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윤서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윤서의 말이 한 문장씩 쌓일 때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비밀과 거짓말과 숨김, 그 전부의 출발점은 시어머니 자신의 됐다니까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생 경계당한 그 친정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유도 전부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정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어요. 울음이었습니다. 도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벽을 바라봤습니다. 올케를 마주할 수 없었어요. 눈이 뜨거웠고 입술을 깨물어도 턱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팔걸이를 잡고 한 번 시도했지만 몸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겨우 일어섰습니다. 윤서를 바라봤어요. 야위어진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짙어진 눈밑 그림자, 예전보다 얇아진 볼, 갈라진 입술. 며느리가 이렇게 되는 동안 자기는 도둑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시도했지만 목 안에서 울음이 막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야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내가 왜 이리 못났을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팔을 내밀었어요. 정순이 그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팔이 가늘었어요. 손가락이 감싸쥔 팔뚝에 살이 없었고 뼈와 힘줄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예전보다 가늘어진 팔이었어요. 정수는 그 팔을 놓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두 사람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도희였어요. 도희는 병원 로비를 나온 뒤 한참을 울었고 울음이 멈추고 나서야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코끝이 막혀 있었어요. 오빠 올케가 엄마 수술비 마련하고 있었어. 적금도 식당도 다 그거였어. 그 한마디를 하고 도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올케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도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어머니가 며느리 살림을 지적할 때 한 번도 아내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고 어머니가 됐다고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가운데 서서 양쪽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였어요. 가운데 서 있으면 어느 쪽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도연은 그걸 지금에서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을 때 다시 걸었어야 했어요. 한 번 더 걸어서 어머니 제발 검사 한 번만 받으시라고 내가 돈 마련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보며 어머니가 안 하신대 하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를 혼자 뛰게 만들었고 적금을 깨게 만들었고 식당 앞치마를 두르게 만들었고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요. 도연은 식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밥을 차려놓던 식탁이었어요. 반찬이 3가지로 줄어든 걸 보면서도 한 번도 왜 줄었냐고 묻지 않았던 식탁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도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서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올라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 앞에 서서 그대로 안았어요. 윤서가 순간 굳었습니다. 남편의 팔이 등을 감싸고 있었고 윤서는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몇 초가 지나서야 남편의 등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수는 나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고 방문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도희에게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5째 되는 날 오후 아들 집 현관 앞에 접어놓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그것을 주워 펼쳤어요. 떨리는 글씨로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같이 가자. 날짜 알려줘라. 윤서는 메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한 획 한 획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끝이 흔들리는 글씨였습니다. 이 2줄을 쓰기까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을지 윤서는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정순이 받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에요. 정순이 한참 만에 답했습니다. 알았다. 전화가 끊겼어요. 화요일 오전 대학병원 갑상선 외과 대기실. 윤서가 왼쪽에 정순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고 말은 없었어요.
접수 서류가 윤서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서류를 슬쩍 봤어요. 환자명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호자명란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두 줄을 보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하정수님, 검사실로 들어와 주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정순이 일어섰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병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을지 그것이 다리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일어나 팔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요, 어머님.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의 팔에 팔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검사실 문 앞에서 정순이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서가 복도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순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윤서가 대기 의자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순의 검사 결과는 다행히 초기였어요. 수술 일정이 잡혔고 윤서가 보호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순은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아, 그 뒤로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 정순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입술만 달싹거렸고 결국 한마디를 겨우 꺼냈어요. 내가 잘못 봤어. 옥자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정순도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순이 아들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부엌 쪽에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정수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윤서가 도마 앞에 서 있었고 식탁 위에 반찬이 5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정수는 반찬 그릇들을 한참 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선반마다 반찬통이 들어 있었고 고기 칸에 돼지고기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식탁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도연이 밥을 푸고 하은이가 계란말이를 집어 먹으며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제잘거렸어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된장찌개를 정순 앞에 놓았어요. 정수는 국그릇을 받아들며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식당에서 그릇을 날랐던 손이었고 병원 서류를 움켜쥐었던 손이었고 친정 어머니에게서 봉투를 받아들었던 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윤서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뒤집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정순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윤서가 나와서 인사했고 정수는 현관문을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다시 열었습니다. 내가 그년을 잘못 봤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수는 며느리를 보고 있었고 눈가에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년이 이렇게 속 깊은 사람인 줄 몰랐어. 정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등이 작았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의 등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하은이가 소파에서 인형을 안고 졸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메모장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던 그 메모장이었어요. 윤서는 메모장을 집어들었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덮었습니다. 부엌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설거지 소리가 들렸고 하은이의 고른 숨소리가 거실에서 흘러왔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늦게 알아보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냉장고를 열며 따졌던 그 손이 마지막에는 며느리의 가는 팔을 잡고 놓지 못했지요. 오해 너머의 진심이 있었고 미움 너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